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무단 도용이란 저희와 협의 없이 저희가 분석한 시각 자료나 분석 결과, 저희가 분석하는 것들은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 자료와 분석 결과를 저희와 협의 없이 출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가져다 쓰는 것도 무단 도용의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12월 이제 2주차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금융시장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백신, 환율, 12월 선물 옵션 만기 단상이에요. 먼저 보게 되면 백신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관련된 백신에 관련된 내용. 대한민국은 확보를 여러 가지를 했다고는 말하지만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일해요. 다른 것들은 확보 계약을 맺었다는 것뿐이고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드는 조금은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든 것보다는 가격대가 낮은 비용 대비 성과 측면, 즉 능률성이죠. 효율성, 능률성이라고도 말하고 효율성이라고도 말하죠. 영어로는 하나예요. 그냥 efficiency예요. efficiency 개념, 즉 인풋분의 아웃풋, 들어가는 것분의 나오는 성과, 즉 들어가는 거를 줄이고 성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이 능률성, 효율성, efficiency 관점에서 매력적인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FDA에서 승인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 첫 번째, 보도된 내용 그대로 그냥 전달 드릴게요. 미국서 아직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3상을 끝내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 참가자 2명에게서 신경학적 증상이 백신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아스트라제네카가 FDA에 제출하지 못했다. 왜 제출하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여기까지만 적혀 있고요. 두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상용화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고령층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보도된 바와 같이 한 번에 고용량을 투여받는 것보다 두 번에 나눠서 첫 번째는 저용량 투여, 두 번째는 고용량을 투여를 할 때 예방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고령층에는 이와 같은 자신들이 예방률이 높아진다고 말한 두 번에 나눠서 투여하는 과정을 진행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것을 FDA와 이와 같은 심사기관에다가 보고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게 되고 FDA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아스트라제네카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된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것들은 그냥 한 번이나 두 번 그냥 똑같이 맞으면 끝나는데 얘는 왜 첫 번째는 저용량, 두 번째는 고용량을 넣어야지 될까? 이래야지 예방률이 왜 높아질까? 여기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구진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더 파고 들어가 봤더니 FDA 신뢰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와장창 무너졌다고 해요. 이 두 번으로 나눠서 우리가 만든 걸요, 이렇게 첫 번째 저용량, 두 번째 고용량을 맞게 되면 한 번 맞는 것보다 예방률이 더 높아지게 돼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못해요. 왜 못할까? 이게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연구진의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접종을 했더니 예방률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연구진 쪽에서 과학적으로 이러한 이유를 왜 두 번으로 나눠서 맞췄을 때 예방률이 높아지는지를 입증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 FDA 쪽에서도 아무리 비용 대비 성과가 매력적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해도 왜 그런지,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된 것도 자기네가 만든 제품하고 상관없다는 것도 입증을 못하는 제품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 그대로 전달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상용화가 지연되는 이유 중에서 임상시험이 두 번이 중단이 됐대요. 중단이 되게 되면 중단된 원인과 향후의 대책, 그런 것들을 FDA와 좀 협의를 나눴어야 되는데
FDA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어요. 중단됐다는 것도 보도하지도 않고 JP모건이 주최한 비공개 컨퍼런스에 FDA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편하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관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라는 그 글로벌 전염병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어요. 매우 치명적인 전염률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명적인 전염률 때문에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그 경제 현상을 만드는 원인이 이 코로나19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어느 국가가 먼저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느냐가 향후에 그 국가 경제 성장률의 개선세가 다른 국가를 앞설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안정성이 확인된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상 3상까지 진행된 그 백신을 구하느냐, 즉 인풋분의 아웃풋에서 인풋을 줄이면서 아웃풋을 일정에 유지하는 능률성의 관점이 아니라 경쟁 국가보다 빠르게 안전한 백신을 접종을 시작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음으로써 실물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 기간을 단축하는, 즉 인풋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아웃풋을 최대화하는 유효성, 에피커시의 관점이 더 강조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정책이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선구매 계약을 맺은, 대한민국의 선구매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상용화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FDA가 승인을 내리기에는 우리가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부작용에, 신경학적 부작용에 대해서 자신의 제품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걸 입증을 여전히 못하고 있고, 왜 두 번에 나눠서 맞았을 때 예방률이 높아지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파고들었더니 우연히 발견된, 실수로 발견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한다. 그리고 임상이 두 번이나 중단이 됐었는데 그거를 FDA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FDA 관계자가 JP모건이 주최한 비공개 컨퍼런스에 갔더니 거기서 말하더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보게 됐다면, 이 보도 내용이 거짓이 없는 보도라면 아스트라제네카 매우 상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용화가 되더라도 굳이 이거를 맞아야 되는가, 좀 퀘스천 마크가 달리게 되죠. 그러나 개발도상 국가,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낮은 국가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여전히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세계 상위권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왔었던 국가는 굳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기에다가 집중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바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보게 되면 현재 주요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즉 실물 경제가 다른 국가보다 얼마나 빨리 정상 가동될 수 있느냐가 다른 국가 대비 우리의 경제가 더 상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된 그러한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국가보다 더 빨리 접종을 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초기에 확보한 물량이 충분하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국가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진행하게 되면 이 기간이 다른 국가보다 더 누적된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면 어느 다른 국가보다는 그 제어 확산을 할 수 있는 임계 수준까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미국이에요. 여기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이와 같이 2020년 초반에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년 분기 대비로 이와 같이 격하게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됐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20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달리 표현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국가들의 경기 부양 정책의 진행보다는 글로벌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죠. 먼저
세금의 세입 세출과 관련된 미국의 재정정책, 경기부양 정책이 3월과 4월에 1차서부터 4차까지 진행된 바 있고,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에 의한 통화 정책, 경기부양 정책이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된 바 있어요. 글로벌 유동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 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증가되게 되면 미 달러를 환율 제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게 되게 되고, 따라서 미국이 정책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되는 시기에 같이 동조돼서 어떤 국가들도 이와 같이 같은 시기에 저점을 만들고 경기가 같은 기간에 개선되는 현상이 진행됐을 뿐이 없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뒤에 이제 각 국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경제의 개선 속도는 각 국가의 또 개별적인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이전의 정상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확산되는 현상이 더 격해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기에 미국은 다행히 12월 이번 주죠. 이번 주서부터 이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임상 3상을 마쳤고 과학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한 제품들이 접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다른 국가보다 먼저, 영국은 더 먼저 이제 접종이 진행되게 됐죠.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이 재감염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임계 수준까지 더 빨리 다른 국가보다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자가 2000년도 초반에 격화되는 시기에 미국 경제와 동조돼서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2.7%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3분기에 마이너스 1.1%로 이와 같이 경제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미국, 유럽, 일본과 다른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기가 많이 지연되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보다는 절대적인 감염자 수가 적지만 코로나19의 특성은 높은 감염률로 감염자 수가 적더라도 그 한 명이 대규모 생산 시설에 들어가 있다면 그곳이 다 셧다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개선세,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경제의 개선세가 다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그런 국가들보다는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된다면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매우 상식적인 관점에서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안타까워요.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해외로부터 원자재, 원재료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가공을 통해서 해외에 되팔므로써 부가가치를 만드는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한민국 수출을 보게 되면 앞서서 살펴봤었던 2020년 2분기, 특히 이제 5월경에 대한민국의 실적이 저점을 만들게 되고, 그 이후서부터 이와 같이 개선세가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 뒤처지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좀 이제 놓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경제 개선세가 향후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 내용은 저희가 진행했었던 과거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특히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대한민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1,100원은 지금 하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제 오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84.25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중이고, 이와 같은 환율이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 최근에 이제 좀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2017년 경제 성장률이 3.2%, 2018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7%,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0%가 되죠. 근데 2017년 5월서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작이 됐죠. 근데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자마자 나온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그 이전의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1년 정도 경과된 2018년도서부터 반영이 되게 돼요. 즉, 보게 되면 새로운 정책이 설정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현재 기준까지 확인된 데이터까지는 하락 추세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2019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어요. 그 최악의 실적 중에서 2019년 1분기가 최악의 또 실적이었었고, 그때 대한민국의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 강세 수준보다 더 강세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18년은 여기서 보게 되면 2019년보다 미달러 대비 원화 강세 현상이 더 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보다 대부분의 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 보게 되면 원화 통화 유통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각 주체들의 통화 한 단위가 얼마나 빨리 회전을 하는가를 나타나게 돼요. 즉, 자동차로 예를 들게 되면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 RPM하고 똑같아요. RPM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동차가 원활히 피용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적정 수준의 통화 유통 속도, 임계 수준을 유지해 줘야지 대한민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을 때 더 빠르게 경제가 반응을 보이면서 활성화될 수가 있게 돼요. 2019년도서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공유를 들여온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저희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이 수년간 이제 분석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한 결과, 대한민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됐을 때, 단기라도 진행이 됐을 때 숫자로 표현된 대한민국의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실적 개선세가 매우 탄력적으로 나타났을 때 대한민국의 원화 통화 유통 속도는 0.72에서 0.73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게 돼요. 얘를 하향 이탈한 순간 과거와 같이 같은 기간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과거와 달리 탄력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자동차가 원활히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엔진 회전 속도 RPM이 이 0.72에서 0.73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지 자동차가 무리 없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8년도에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019년보다 더 강했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냐? 자동차가 원활히 달릴 수 있는 이 임계 수준이 0.72에서 0.73이었고 2018년은 0.71 정도였어요. 즉 자동차가 주행을 하고 있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지 얼마 안 된 기간이 2018년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RPM의 임계 수준에 가까운 0.71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동차가 2019년보다 더 나은 경제 성장률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재죠. 0.72에서 0.73 정도의 RPM이 유지되어야지 자동차의 운행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0.63 정도예요.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여기다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다시 2019년보다 더 강세를 나타내고 대한민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1,100원을 하향 이탈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 가동을 가로막는 코로나19를 제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백신을 접종을 시작해서 접종된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제어할 수 있는 임계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출발이 늦다. 이 세 가지 정도가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4분기 외면하지 말아야 돼.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좋지 못한 네거티브 임팩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금융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봐야지 되겠죠. 지난 공개 방송에서 살펴본 바 있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내용을 좀 가미를 했어요. 여기에 캔들로 나타난 게 대한민국의 대형주예요. 그리고 여기에 연두색 선으로 나타난 게 대한민국의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여기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게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수준을 나타나게 된 거죠. 얘가 이제 1,000원에서 1,100원에서 1,000원 정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연두색 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와 같이 대한민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임계 수준 환율을 하향했을 때 그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이전 공개 방송에서 눈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전년 동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에 연동돼서 대형주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형주의 하락세가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난 공개 방송에서 공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이 2020년 7월 19일서부터 필요할 경우에 미 달러를 빌려와서 국내에 뿌린다. 이렇게 되면 원화가치 강세로 만드는 통화정책이 진행이 되는 그 시점이 7월 19일이었죠.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건 사회주의 국가건 대부분 다 지금 북한만 제외하고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투자 자본이 이러한 통화정책을 만드는 중앙은행이 만든 정책의 방향성에 수렴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이때서부터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여기가 7월 19일이죠. 강세를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전에는 2018년도서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는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 약세 현상, 달리 표현하면 원화 유동성을 제한하는 정책 속에서 원화 유동성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 자본의 이탈, 해외로부터 유입되던 해외 투자 자본의 규모가 적어짐에 따라서 자의적인 현상이 아닌 타의에 의한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은 통화정책으로 통화스와프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 정책의 결과 투자 자본이 여기에 유입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한 원화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외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얘가 전환됐을 뿐이 없죠. 대한민국이 파탄이 나게 되는데 투자 자본이 계속해서 원화가치 강세를 끌고 가게 되는데 둘 리가 없죠. 그렇지만 전환되게 되더라도 누적되어서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미친 것만큼 그에 수렴해서 경제 방향성에 수렴해서 대형주가 하락하는 현상, 또한 원화가치 강세에 투자하는 투자자본 입장에서는 원화로 거래되는 대형주에 함께 투자하는 성향이 있죠. 근데 대한민국 통화정책이 전환됐다, 이제 일정 기간 원화가치 약세로 끌고 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돈을 들였던 것을 팔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연동돼서 대형주가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를 드렸었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인가 분석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대한민국 금융시장 대형주를 보게 되면 HTS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 지도라는 메뉴가 있죠. 모르시겠으면 이제 증권사에다 전화를 걸으셔서 시장 지도 화면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박스가 가장 큰, 시가총액이 가장 큰 부분이 전기전자 부문, 거기서 절반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죠. 즉 대형주는 이 반도체의 영향,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 되죠. 여기에 노란색 같지 않은 노란색,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노란색 같지 않은 노란색으로, 카키색도 아니고 색을 잘못 골랐어요. 노란색 같지 않은 노란색으로 국제 반도체 지수를 나타내게 됐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조만간에 대형주의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대형주가 이렇게 빠질까? 아니면 이렇게 빠질까? 아니면 이렇게 빠질까? 궁금하죠? 이 찐이 쌈 중에 어디로 갈지 무지무지 궁금해요. 근데 여기에 이것을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전체를 다 공유를 드리지는 못하고, 오늘도 인간지표가 4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공유를 드리지는 못하고, 반도체 지수를 분석을 한다면, 시각적 방향성을 분석을 한다면 이러한 시기에 반도체 지수의 수명주기와 이러한 시기에 반도체 지수의 수명주기와 이러한 시기에 반도체 지수의 수명주기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현재 반도체 지수의 수명주기가 어디에 와 있고 얘가 어떻게 될까를 알 수 있다면 대형주 향후의 조정의 BP를 1, 2, 3 중에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도 인간지표 4명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공유를 드리는 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대화명을 바꾸지 말고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 대화명들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 공개방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저 인간지표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 위주로 향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된 다음에 충분한 이제 대화명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그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
개념의 공개 방송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요 좀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 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 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평일에 밤 늦은 시간, 야근을 한 것과 같은 시간,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은 지속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